부끄러운 기억에서 배운다. 일부. 후손들에게 그 치욕을 가르쳐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편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배웠습니다. 첫째, 1637년 음력 정월 22일 강화도 전투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호란시 강화도 패전의 세부적 내용을 학교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운 패배를 되새김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선 조총부대의 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일본의 조총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무기를 조총으로 전환했는데 병자호란 시 조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셋째, 도해부대, 홍익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타이즈는 조선이 강화도로 입도할 것을 예측하고 도해부대와 홍익포를 이용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수련민족이 해병대 전술을 사용하고 홍익포는 조선 수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갑곶나루 전투. 강화도의 갑곶돈대에 있는 강화전쟁박물관입니다. 그러나 병자호란 시기에 갑곶돈대는 없었습니다. 이 돈대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42년이 지난 숙종 5년 1679년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과의 전투는 갑곶돈대가 있던 곳에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조판서 조익이 성안의 무사 70에서 80명만을 모아서 그들에게 갑옷을 입고 나룻가로 내려가도록 했다고 쓴 것도 이 나루터가 전투 현장임을 말해줍니다. 청과의 전투는 진해루 갑곶나루에서 1637년 음력 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문수산성 아래에서 진해루를 향하여 홍익포로 사격을 해댔습니다. 갑곶나루에는 염화수로를 건너오는 인원을 체크하는 관문인 진해루가 있었습니다. 진해루는 갑곶돈대와 280m 떨어져 있습니다. 인조실록과 예친왕 도르곤의 기록을 정리하면 이 전투의 대략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청군이 갑곶 건너편 해안에 이르자 조선의 함선 40여 척이 나루에서 영적하고 있었다. 청군이 홍익포와 장군포를 쏘자 조선 수군은 염화수로의 남북으로 도망쳤다. 청군은 보병 10여 명이 두 척의 작은 배를 타고 강화도에 들어갔는데 막는 배가 없었다. 청군 100명이 조총을 들고 영적하는 조선군을 격파하였다. 이어서 숨어있던 1000여 명의 군사를 또 격파하였다. 장신, 강진은, 김경진, 이민구 등은 모두 멀리서 바라보다가 도망쳤다. 부검찰사 이민구와 예조판서 조익은 강화도 전투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선 부검찰사 이민구의 기록입니다. 정월 22일 여명에 전막, 텐트 대여섯 줄이 문수산 아래에 있었고 곳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해가 4시, 오전 9시에서 11시를 향할 때 적이 대포로 염화수로 서쪽 해안을 연달아 때리자 흙과 돌이 무너지고 깨졌다. 작은 배 수십 척이 앞바다에 둥둥 떠서 장차 건널 형세였다. 잠시 후 복림대군께서 오셨고 상공 김상용, 판서 이상길, 판서 조익, 동지 여의징, 참의, 유성중, 혼납, 이일상, 전적, 이행진 등 10여 명이 속속 도착하였다.
충청도의 전선 7척은 급류 속에 닻을 내리고 있는데 갑작스러워 배를 통제할 수 없었다. 강화부의 수군 27척은 광성으로부터 북상하였으나 조수가 밀려나가자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때 강화부의 중군 황선신이 광성으로부터 비로소 육군 113명을 이끌고 왔는데 갯벌을 막혀 돌아서 왔다. 봉우리 정상에 막 올랐지만 미처 전열을 정비하지도 못했는데 적선은 이미 중류를 지나고 있었다. 복림대군께서 친 이민구에게 공은 여기에 있어라. 나는 추가로 병사를 모집하여 오겠다고 말씀하셨다. 떠나시면서 또 신을 돌아보며 거듭 간곡하게 하교하시고는 말에 올라 강압으로 돌아가셨다. 여러 제신들이 뒤따라 흩어졌다. 나중에 들으니 복림대군께서 부중에 이르러 갑옷을 입고 병사를 모집하셨으나 남문에 이르러 적을 만나자 멈추셨다고 한다. 붉은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복림대군 효정이 병력을 모집하러 말을 타고 간 경로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저는 복림대군과 같은 공간에서 388년 전의 사건을 되새김하고 있었습니다. 오랑캐는 바다를 건너오지 수비병력은 없지 가슴속에 불이 났을 것입니다. 복림대군의 루트는 진해로 오른쪽으로 산을 넘어가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조판서 조익의 기록입니다. 정월 22일 이른 아침에 김경진이 군병을 이끌고 갑곳으로 나가기에 내가 나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차중철만을 데리고 따라 나갔다. 그런데 남문에 이르렀을 때 차중철이 대감께서 일단 전투 현장으로 가시게 된 마당에 부자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으니 아드님 2분을 불러와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기에 즉시 성문으로 올라가서 한우일에게 말하고는 2 아들을 데리고 왔다. 성을 나와 1~2리쯤 갔을 때 포성의 진동 소리를 들었다. 갑곳에 이를 무렵에 주먹만한 크기의 포환이 계속해서 날아오자 사람들 모두가 풀이 죽었다. 갑곳에 둔덕 위에 이르러서 바라다 보니 나루의 동편에 모여있는 적의 무리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고개 위에 주둔한 병력은 많아 보였다. 작은 배들은 우반 모양과 같았으며 크기도 우반보다 조금 컸는데 깃발을 달고서 나룻가에 떠있는 배들의 숫자도 겨우 30여 척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나루의 북쪽을 바라다 보니 아군의 전선 4~5척이 정박해 있었다. 그리고 4시쯤 되었을 때 판옥의 대선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 숫자가 매우 많았다. 이에 사람들은 모두 이것은 남방의 전선이 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다들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데 그 배들이 나루를 수백 보쯤 앞에 두고서 모두 정지한 채 전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로 장신이 거느린 경기의 전선들이었다. 변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이가 뿔피리를 불어서 군사들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김경증은 그렇게 할 경우에 인심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단지 성안의 무사만을 모아서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 숫자는 겨우 70에서 80명에 불과하였는데 그들에게 갑옷을 입고 나룻가로 내려가도록 하였으므로 나도 차중철에게 함께 가서 군사들과 공동으로 사역하도록 하였다. 이때 검찰 등 여러 사람들은 모두 창고의 처마 아래에 앉아 있었다. 5시쯤 되었을 적에 적의 선박이 차례로 건너오기 시작하자 검찰 등이 언덕 위에서 깃발을 흔들어 수군의 출동을 재촉했으나 수군은 끝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적의 배가 중류를 막 지나자마자 폭 805m, 반은 402m, 아군의 조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으나 모두 거리가 미치지 못한 채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발사하지 못하는 사이에 적의 배 한 척이 먼저 도착해 배를 댔는데 그 배에 탄 겨우 5, 6명이 배에서 내려서 나오자 아군은 어지럽게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 계속해서 또 두세 척의 배가 나루에 댔다. 아군이 화살에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즉사했다. 모두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언덕 위에 나아가 서 있었는데 그런 소란의 와중에서도 장수가 도망친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전후 좌우에 한 사람도 남아있는 자가 없었고 멀리 바라다 보니 제군이 길을 메우고 달아나고 있었다. 조선의 병력 배치, 이민구와 조익의 기록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한심한 패전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강화도 방어를 위해 무엇을 했길래 이러는가?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화 외성을 쌓았고 조선시대에도 강화 외성을 보수했는데 진해루는 강화도로 건너오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 보고 난 진해루는 석재가 새 곳이라서 옛스러운 느낌은 없지만 이곳이 갑곶 나루터였음을 말해 줍니다. 이곳이 주 방어 지점이었습니다. 강화도 수비의 총 책임자는 반정공신 영의정 김유의 아들인 검찰사 김경징입니다. 김경징은 강화도를 금성탕지로 믿고 적이 날아서 건너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태평스럽게 날마다 술만 마셔대며 주정을 일삼았습니다. 김경징이 거센 조리만 믿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맹자의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하만 못하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김경증은 함락 당일 군조들과 출동하고 있었는데 군졸이 200~300명도 되지 않고 모두 맨주먹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본부에 군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오늘 쓰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는가 하니 김경증이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곳인데 내가 어찌 감히 마음대로 쓰겠느냐고 했습니다. 강화도에 주둔한 육군의 병력은 1600명이었고 그중 600명을 섬 밖으로 파견하였기 때문에 정월 22일 현재 병력은 1000명으로 주로 있었습니다. 청군이 도해할 때 갑곶 일대에 배치된 병력은 겨우 70에서 80명이었습니다. 부검찰사 이민구는 아예 휘하에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병력 배치는 강화도 동북부의 강화 부성 및 갑곶 일대가 사실상 텅 빈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수군입니다. 전투 현장에 판옥선 34척이 갑곶나루로 출동했는데 이 배는 물살이 세고 수심이 얕은 염화수로에서 기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청군의 병력과 도해 부대, 구범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정규 병력은 8기 만주, 8기 몽고가 약 1만 명, 우전추와 8기 한군이 약 1만 명입니다. 여기에 청에 투항한 명예수군 공유덕, 경육명의 천우병과 상가이의 천조병이 1700에서 2000명, 그리고 외번 몽고 병력이 약 1만 2천 명 등으로 합계 약 3만 4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강화도에 투입된 병력은 3,200명에서 3,3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도해 부대의 존재였습니다. 홍타이지는 조선이 강화도로 들어갈 것을 알고 그에 대비했습니다. 청태종 실록에 이번 달 19일 우리 군대는 수레로 작은 보트 80척을 만들어 육지에서 끌고 갔다. 22일 강화도 나루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고 기술했습니다. 도루군은 도해작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판선을 만들고 이를 장정 4인이 끄는 수레 동거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조경남의 난중 잠록에는 청나라 병사들이 육지에서 배를 옮겨 갑곶까지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만든 기술자는 퉁커션인데 만주에서부터 데리고 왔고 그는 팔기에게 선박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정묘 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갔던 것을 알고 대비한 것입니다. 연료실 기술에 따르면 배를 제작한 장소는 삼강입니다. 퉁커션은 삼강, 즉 한강 동쪽 부분이고 용산강, 서강, 서쪽에서 가옥을 허른 제목으로 작은 배와 동거를 만들고 낙타와 동거에 배를 실어 갑곶나루로 옮겼습니다. 배의 숫자에 대해 청태족은 80척, 조익은 30여 척이라 했는데 승정원 일기에 마푸타가 우리 배는 44척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44척입니다. 조익은 작은 배들은 마치 우반, 사각형 쟁반 같았다. 그 큰 것도 우반을 겨우 넘을 정도였다고 하여 그 모습을 묘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반 모습의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대략 위의 그림 같지 않았을까요? 조익은 적의 선박 한 척이 먼저 도착하여 배를 댔는데 그 배에 탄 자가 겨우 5, 6명 정도라고 한 것을 보면 소반처럼 작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퉁커션은 염화수로의 얕은 수심과 빠른 유속을 알고 있기에 상하대질로 도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조총의 문제점. 갑곶나루에 진해루가 뚫린 또 다른 이유를 이민안의 책중일록과 건주 문견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민안은 1619년 후금과의 사루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다음에 귀환했는데 책중일록에서 기병을 대적할 때 조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1619년 3월 4일 심화에 도착한 조선군은 후금 철기병 3만의 기습을 받았는데 이 민안의 책중일록, 건주 문견록에는 전투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책중일록. 연기와 먼지 속을 바라보니 적의 기병이 크게 닥치는데 양쪽 날개처럼 멀리 에워싸고 먼저 아군의 좌영을 치니 홍립이 전령을 내려 우영으로 하여금 달려와 구원하게 하여 좌영과 진을 연합하게 하여서 겨우 대열을 이루자 적의 기병이 달려와 충돌하니 기세가 비바람과 같았다. 포와 총을 한 번 쏘고 나서 두 번째 화약을 장전하기도 전에 적의 기병은 벌써 진중에 들어와 순식간에 좌우영이 모두 함몰되었다. 건주 문견록. 조총은 아주 멀리 쏠 수 있는 기회이지만 화약을 재고 발사하는 것이 너무 더딥니다. 만약 성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조총은 평원의 평탄한 장소에서는 결코 철기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비록 외적은 포를 잘 쏘지만 직산, 천안 전투에서 해생 총병은 철기로 그들을 유린했습니다. 이것은 그 증자입니다. 작년에 우리 군대는 오로지 포수에만 의존했습니다. 병력이 충돌할 때 재장전하기도 전에 적의 기병은 이미 우리의 진영 가운데로 들이닥쳤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조총에 당한 악몽 때문에 기병 대신 조총으로 전환했는데 후금과의 전투에서는 조총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한 것입니다. 조총은 기병 저지에 효율적인 무기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조총으로 전환한 것이지만 실상은 사루 전투에서 후금 기병의 돌격에 속수무책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민환이 지적한 조총의 문제점이 강화도 전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기마병이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조익은 적의 선박이 중류를 막 지나자마자 아군의 조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으나 모두 거리가 미치지 못한 채 물속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갑곶진의 폭은 805m이고 반쯤 맞다면 402m쯤에 있는데 조총은 사거리가 100보, 약 124m였습니다. 사수들은 조총의 사거리를 무시하고 너무 빨리 사격했습니다. 그리고 재장전의 시간이 걸릴 때 청군의 배 두 척이 상륙을 한 것입니다. 한 척당 5, 6명인데 조선군은 겁을 먹고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재장전이 너무 느려 도주한 것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의 영상에서 조총 재장전 시간을 측정했는데 1분 40초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활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군의 도의 속도가 빨랐던 것은 갑곶나루보다 조금 북쪽에서 출발해 남하하는 초속 1m 정도의 낙조류를 탔기 때문입니다. 이 선착장은 문수산성 공회로 앞에 있습니다. 후금은 4가지를 갖춘 실력자였다. 홍의포에서 홍의포까지. 오랑캐 이자에서 옷 의자로 바꾼 것은 청나라가 오랑캐이기 때문입니다. 1637년 정월 22일 도르고는 대포를 문수산성 쪽에 배치해 조선의 전함을 공격했는데 난중 잡록에는 후준포 세대라고 했으나 홍의포입니다. 수련민족으로 알고 있던 여진족이 대포를 쏜다. 그 대포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홍타이지는 1626년 명나라와의 영원 전투 등에서 몇 차례 패전했을 때 홍의포의 위력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홍의포의 모방 제작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러던 차에 홍타이지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1630년 영평, 당산시 일대 전투에서 대포 제조 기술자 왕천상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왕천상은 마침내 1631년에 홍의 대장군포, 대홍의포 7문을 만들고 천우 조위 대장군이라고 새겼습니다. 현재 실물은 없습니다. 이 공로로 왕천상을 노예에서 천총으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에 1633년 명나라의 수군 공유덕이 후금에 투항할 때 후금이 보유한 대포 숫자만큼의 홍의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 명예전수한 화포 제조와 조준 기술이 청군에 유출됨으로써 명군은 더 이상 청군의 군사적 우위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과 그 휘하 병력을 팔기에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의 부대로 유지시키는 등의 우대 조치를 베풀었습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 경중명의 부대에 천우병, 상가이의 부대에 천조병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청군의 화력은 공유덕의 투항으로 막강해졌고 공유덕은 청군의 선봉에 서서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당시의 홍의포는 신속하게 기동하는 보기병에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고정 목표물인 성을 공격하는 데는 효과가 컸습니다. 남한산성에 1만 8천여 명의 조선 병사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것이 홍의포입니다. 청군은 험준한 고지대까지 홍의포를 끌고 올라가 성벽을 파괴합니다. 청태종은 산성 동쪽의 벌봉 아래에서
대포를 쏘며 항복을 압박했습니다. 오랑캐가 성 안에 대포를 쏘았는데 대포의 탄환이 거위할 만했으며 더러 맞아서 죽은 자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적이 대포를 남격대 망월봉 아래에서 발사하였는데 포탄이 행궁으로 날아와 떨어지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피하였다. 벌봉에서 행궁까지의 거리는 1871m입니다. 이것은 홍위포의 사정거리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마푸타가 기병 300명을 상인으로 변장시켜 6일 만에 의주에서 한양에 출몰한 속도전 능력에다 이제 막강한 화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조의 말입니다. 사기가 꺾이고 군심이 크게 변하여 두려웠다. 옛날부터 호병은 포사를 익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말, 보, 활, 포가 모두 갖춰져 있다. 인조의 말처럼 홍위포가 남한산성의 조선군에 미친 공포심은 확실히 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은 청군대가 명군과의 장기간 전투를 통해 신무기를 획득하는 등 질적 변화가 있었고 그것으로 명군과 맞짱을 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실감했습니다. 인조는 포위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묘호란이 끝나고 1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한편 강화도 작전에 공유덕의 홍위포가 투입된 기록은 없고 대포를 쏜 것은 우전초와 한인 8기 소속의 니루장경 장성덕입니다. 청실록에는 장성덕이 홍위포로 적선을 격패시키고 군기를 부러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기 통지 초집의 장성덕은 1630년에 정황기 소속의 한니루 8기 기층단위에 편제되어 있었고 공유덕은 1633년 투항에 천우병에 편제되었습니다. 서로 편제 부대가 달랐습니다. 유범진 교수는 청군이 강화도 작전에 투입한 홍위포의 숫자가 결코 많지 않고 그 영향력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2편에 후술하겠습니다. 청군이 조선에 끌고 온 홍위포의 전체 숫자는 34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곶 전투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이 장성덕 한 사람뿐이고 지휘도 기층 단위인 니루를 관할하는 지휘관에 해당하므로 포대를 맡은 지휘관의 지휘를 본다면 홍위포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난중 잡록에 호준포 세대라고 한 것도 홍위포가 세대일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숫자는 적지만 조선 수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논문들에서는 홍위포의 사거리가 약 3km이고 유효 사거리는 약 2km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의 사거리도 1871m입니다. 갑곶나루와 진해루는 대략 805m 떨어져 있으므로 유효 사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청군의 홍위포는 조선의 수비군을 압도했습니다. 조익은 갑곶에 이를 무렵에 주먹만한 크기의 포안이 계속해서 날아오자 사람들 모두가 풀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청군은 사진에 보이는 성동리 일대에 홍위포를 배치하고 여마수로 건너편에 진해루, 즉 갑곶나루에 사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96편에 계속됩니다.